그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4~5번 피드백을 받고 왔다 갔다 하면 5번 정도는 완성이 돼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학생들은 10번이 넘어가요. 네. 10번을 해도 완성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놀라운 학생들이 있는데 딱 한 번에 완성되는 친구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완성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합격해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담으로. 이미 자기 안의 세계가 되게 치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친구. 작년에 제가 항상 그 입시 때가 되면 생파 모르는 분들이 그 연출을 타고 자기 자기소개서를 가달라고 청탁이 와요. 부탁이 오죠, 부탁. 근데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봐주는데, 제가 되게 그거를 이렇게 근다고 해서 대충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궁금해져요. 이렇게 통해서 왔으니까 어떤 글일까 궁금해지죠. 한번 봤는데 작년에 정말 놀라운 글을 봤어요. 손댈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장 자체도, 내용 자체가 중앙대 광고 홍보학과 지원하는 학생인데 위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내용이면 정말 교수님이 설레겠다, 이거 보고 싶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드백 해주면서 그랬죠. 학교 갈 거니까 걱정 말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렴, 이렇게 써줬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보면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내실 있게 공부를 해왔는지가 이미 자기소개서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한눈에 보여요. 잘 쓴 아이들 보면. 잘 썼다는 게 잘 꾸몄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용이 충실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아 실현의 세계로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갖고 가는 데, 정체성을 갖고 가는 데이 정말 좋은 글을 쓴다는 거죠. 자아 실현만 추구하는 애들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자아 실현의 대상이 뭐예요? 자기 정체성과 뭐냐, 항상 외부에 과도한 욕망의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런 개념들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나의 자아 실현이 될 거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정체성이 어떻게 지금 잘 가꿔주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7가지 질문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낯이 익으신 분들은 대부분 원술 교사고 그런 분들은 아마 하이브리드를 참석해야 될 분들의 가능성이 크고, 또 어머님일 경우는 아이들 글을 봤을 때 조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조언을 할 때 이 7가지 항목들을 제대로 체크를 해가면 완벽한 조언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했을까라고 하는 거, 동기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고 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시작한 이유가 뭐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저는 심리학과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율동아리 중에서 또래 상담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썼어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왜 심리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이 글에는 왜 심리학과를 가고자 하는지 이유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또래 상담을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할 말을 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그런 욕구들이 있었더라. 어떤 계획이나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지. 그랬더니 중학교 때 왕따를 심하게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 친구여서 그 친구를 위로해 주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자살 결심도 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막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 친구가 용기를 얻어서 거기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아주 친한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힘, 위로하는 힘, 이런 게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고, 공감 지수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높다, 이런 걸 느낀대요.
그래. 그게 네가 또래 상담을 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될 수 있어. 근데 심리학과 가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런 호기심만으로 심리학과 가는 게 어떻게 될까요? 1학년 때 좌절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수학 좋아하니? 수학을 좋아하니? 아니요. 뭐 좋아하는데? 저 문학 좋아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외국어는 좋아하니? 아니요. 그럼 잘하니? 아니요. 그런 심리학을 하려면 외국어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심리학을 가서 못 돼요. 공부가 안 돼요. 물론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도 되죠. 해도 되긴 한데 기본적인 기초 능력이 없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심리학은 뭐예요? 단순 호기심이고 사람들의 어떤 상담 심리 쪽만 생각하는 거죠.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인지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심리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아이에게 그런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너는 지금 전공 적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업 역량이 중요하거든. 너의 학업 역량이 이 전공 적합성에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을 들어봤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공을 다시 고민해라. 라고 해서 저는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심리학과 가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호기심이 한순간에 꺾이면요, 애들 그냥 폐인돼요. 대학 가서. 그래서 부전공 선택하고 부전공에 올인해요. 전공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겪는 거를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면 그러면 자연사랑 관련과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바꿔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 실제로 해본 거. 내가 무모할 정도로 정말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도전해본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겪은 것들 중에서 내 안에 살아있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제가 최근에 되게 감동받은 그런 이야기 중에 마지막 거인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엄청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권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루트워라는 주인공이 그 거인의 나라에 가문해서 거인 나라에서 10달 동안 살거든요. 근데 거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몸에 뭔가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문신은 그 거인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몸에 새겨져요. 기록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는 어렵거나 힘든 점은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바로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힘들었지, 뭐가 어려웠지,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게 뭐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뭔가 견뎌내서 뭔가 결과에 도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보고 그 부분들이 내 전공 적합성과 연결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 3번, 4번은 같이 연결됐고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결과가 꼭 수상실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든지, 분노를 조절을 못했는데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든지, 작은 것에서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것든지. 근데 그게 내적이든 외적이든 상관이 없는데 자기 안에 의미가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 6번, 7번은 세밀하게 쓰는 과정에서 결과 중에서 자기가 잘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를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니면 그 문제점이 결국 나에게 어떻게 시사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변화를 정리할 것. 그래서 이 7가지를 체크를 하면 상당히 좋은 어떤 내실 있는 자소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쓰기 전에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학생부를 읽고 학생부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의미있다고 생각한 공부 활동 경험을 목록으로 딱 정리해보고 그게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봐요. 그리고 그를 생각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해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전공 적합성과 연결시켜야 돼요. 이것과 역량이 연결되는 것들을 매달 학기 정도를 추출해요. 그 중에서 좀 더 설득력이 글을 읽었을 때 평가자가 참 괜찮은데 라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설득력이 높은 그런 항목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나 활동 목록을 핵심 역량별로 분류해야 되는데 이 분류할 때 아까 핵심 역량이 뭐였어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크게 2가지예요.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 학업 능력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독서를 했다면 독서 수준을 내가 얼마큼 높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 3번 정도의 독서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자기소개서에. 근데 서울대는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소개서를 쓰죠.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럼 서울대는 그걸 왜 받냐고 하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독서 경향이 뭔지를 분석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매년 그 대학생이 읽을 필독서, 고등학생이 권하는 필독서를 뽑아내죠, 그죠? 뽑아낼 때 그 근거 자료를 자기네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자소서에서 찾아요. 되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엘리트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읽었는지, 부모가 보내줬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필독서라고 알려줘서 읽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읽었는지, 이런 책을 접하게 된 경로까지도 다 찾아내요. 찾아내서 독서 경향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들이 매년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로 입시 분석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거를 1년 주기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3년, 5년 주기로 하는 게 있어요. 5년 주기로 하는 거는 들어올 때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거는 5년 정도가 걸려요. 그걸 매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발표합니다. 학교에서. 그 발표하는 내용이 일반에게 잘 공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요. 200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지원자들의 독서 목록을 보면 고전이 엄청 많았어요. 되게 비중이 큰. 지금은 어떤 책을 읽나요? 아주 가벼운 책을. 비중이 큰 걸 안 읽어요. 가벼운 걸 읽어요. 그래서 가벼운 걸 읽고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책이 무거운 책이냐 가벼운 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발견했냐가 중요합니다. 뭘 느꼈냐가 중요하죠.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의 기준은 다시 보면 핵심 역량과 관련되는 건데 거기서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이에요. 대학이 체크를 할 때 정말 자기 스스로 계획을 해냈는가, 그리고 나름대로의 창의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자기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도전하고 노력한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제대로 느꼈냐라고 하는 과정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는 사람이 내 글에 무엇을 주안점을 두고 보는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가 자소서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이 우수해요. 나는 수학은 항상
수능에서 100분이 98을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항상